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행동. 2. EKF-21은 매우 무섭다. 지난달 무산됐던 사우디 왕세자 방안이 최근 재추진되면서 하반기 최대 이슈가 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가 계속 한국에 연락을 취해오며 소통의 자리를 타진했고 결국 왕세자 방안이 확정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사우디가 710조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는 네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반적으로 사우디가 관심 있어 하는 건설 분야의 관련주들의 주가가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데 특히 사우디가 한국의 한 건물에 꽂혀 따로 연락을 줬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꿈꿔온 사우디 왕세자의 비전을 한국이 제시하면서 완전히 눈이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사우디 측 요청으로 이뤄진 잇따른 협력 SOS로 또 다른 수주 잭팟이 터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다고 하는데 사우디에서 들려오고 있는 반가운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려 2,800조의 재산을 가졌다고 알려지고 있는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달 17일 방안을 확정하면서 710조 원에 달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빈 살만 왕세자 주도로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덩달아 우리 기업들의 사우디 건설 사업 수주도 호황을 맞을 것이란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사우디가 비전 2030을 선포하고 대전환을 꾀하는 만큼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무함마드 왕세자는 오는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이번 방안은 네옴시티 수주기업과 투자처 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전해집니다. 또 한국엔 이미 사우디에서 온 선발대들이 롯데호텔에 투숙하고 있으며 호텔 객실의 절반가량인 400여 개 객실을 모두 예약하면서 지난달 무산됐던 한 사우디 수교 60주년 기념 왕세자 방안이 확실시 됐습니다. 이런 소식에 한때 국내 증시에서는 네옴시티가 관련주로 분류되며 기대감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네옴시티 프로젝트 중 네옴더라인의 특별 총괄 프로그램 관리를 수주한 한미글로벌의 주가가 한 달 새 2배나 뛰었고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등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주가도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만큼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수혜가 예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우디는 710조 원이 투입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네옴시티는 사우디가 계획 중인 스마트시티로 홍해, 인근 사막과 산악지대의 서울의 44배 넓이로 저탄소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옴시티는 물론 교통, 관광 분야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묶여 패키지로 추진되고 있는데 최근 한국은 메가 프로젝트 발주를 앞둔 사우디에서 뜨거운 수주 열기를 한껏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얼마 전 사우디 현지에서 사우디 주요 정부 인사와 발주처를 초청해 우리 기업을 알리는 한 사우디 혁신 로드쇼를 개최해 네옴시티 수주를 위한 사전 탐색전을 벌였습니다. 정부와 민간기업 22개사로 구성된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이 제2의 중동붐을 목표로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다양한 현장에서 쌓아온 건설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을 어필하며 건설을 넘어선 패키지를 차별점으로 제시했으며 사우디 정부도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사실 빈 살만 왕세자가 꿈꾸는 사막에 짓는 170km 직선도시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보면 한국의 혁신 기술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사우디는 더 라인을 통해 미래의 도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정의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더 라인은 인구 900만 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건설될 예정으로 지름 7km 규모의 팔각형 최첨단 산업단지 옥사권, 60스퀘어 킬로미터 규모 관광단지 트로제나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곳에는 도시를 관통하는 고속철도 외에는 도로도 자동차가 필요 없으며 모든 생활시설에 걸어서 5분 안에 갈 수 있고 도시의 끝에서 끝까지 20분이면 종단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더 라인이 도보 3분 거리인 200m 너비에 양옆으로 롯데타워 높이의 초고층 건물들을 일렬로 세워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더 라인은 옆으로는 걸어서 3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좁은 폭의 위로 하늘 높이 솟은 도시인 셈입니다. 여기에 도시의 길이는 170km로 그야말로 사막 위에 좁고 길게 그어진
한 줄기 직선 같은 모습을 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네온 프로젝트 관련 수주를 앞으로도 싹쓸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사우디 교통부 물류를 이끄는 수장이 우리 스마트 건설 기술과 블록체인에 엄청난 관심을 표하며 관련 기업과의 협력 의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사우디 혁신 로드쇼를 마친 뒤 살레 알 자세르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 기술을 적용할 기회를 더 많이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살레 알 자세르 장관은 우리 기업 6곳의 기술 발표 중 2곳만 듣고 자리를 옮겨 우리 국토부와 면담할 예정이었지만 6개 기업 발표를 모두 들을 정도로 남다른 집중력과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더 사우디가 한국에 꽂힌 건 남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옴시티를 L 과학기술로 가득 찬 도시로 만들어 세계의 롤모델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진 빈살만 왕세자가 특히 네이버의 신사옥인 1784에 꽂혀 놀라움과 감탄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빌딩으로 건립된 1784는 로봇을 비롯해 AI,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미래 기술이 접목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로부터 미래형 공간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현재 1784 내에는 로봇 80여 대가 자유자재로 운행 중입니다. 특히 이들 기술이 한데 담긴 아크는 네이버가 내년에 상용화를 시도하는 솔루션으로 아크는 L 로봇 클라우드의 줄임말로 네이버의 로봇 제어 시스템을 통칭합니다. 이처럼 로봇 친화형 빌딩의 핵심 솔루션인 아크를 토대로 네이버는 1784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의 미래형 공간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런 소식을 들은 빈살만 왕세자는 눈이 뒤집혀 네이버를 긴급히 찾았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그 이유는 네온 프로젝트를 통해 빈살만 왕세자가 꿈꾸는 미래형 공간을 네이버가 완벽히 구현해 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네이버가 보유한 첨단 ICT 기술이 제격이라는 판단에서 네이버를 초청했고 이달 초 네이버 실무진은 사우디 현지에서 직접 자사의 앞선 기술을 사우디 정부에 브리핑했습니다. 네이버가 스마트 빌딩 구현을 위한 넘사벽 수준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만큼 빈살만 왕세자도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사우디와는 수소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우디가 한국의 수소 기술에 매우 관심을 보이면서 사우디 요청으로 면담이 잡힐 정도로 러브콜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사우디 측 요청으로 성사된 회담에서는 수소 정책과 모빌리티 암모니아 발전 등 협력을 통해 수소 생태계 구축에 도움을 달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요. 게다가 원전 분야에서는 빈살만 사우디 에너지 장관과 우리 정부의 화상 면담에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는 노골적인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현재 정부 안팎에서는 한국이 사우디의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모로 이번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이 기대되고 있는 이유인데요. 사우디가 직접적으로 여러 차례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만큼 지난 10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시 제2호기가 창공을 가르며 첫 번째 시험 비행의 대성공을 알렸습니다. 심지어 이는 불과 4개월여 전시 제1호기의 완벽한 시험 비행 성공에 이어 이례적으로 빠른 시점에 2호기 역시 준수한 성능을 자랑하며 성공적인 비행을 마쳤기에 국내외 전문가들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다수의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KF-21시 제2호기의 비행이 공개된 시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달 23일 성황리에 끝마친 2022 사천 에어쇼에서도 첫 비행 후 100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개발 중인 전투기가 민간 공개 행사를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인데요. 이는 개발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오류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시제기가 공개된 지 얼마 안 되어 기밀 유지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방위사업청과 KAI는 현재 보람의 전투기의 안정적인 개발 과정에서 매우 큰 자신감을 얻었고 현재의 원활한 개발 현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람의 전투기의 해외 고객에게도 자유롭게 전투기를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이렇게 빠른 일반 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이러한 방위사업청과 KAI의 자신감에 대해 일부 언론들에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번 시 제2호기의 성공적인 비행으로 인해 이러한 일각의 우려들이 기우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수의 외신들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 할 수 있는 KF-21시 제2호기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보다 훨씬 더 큰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존 시 제1호기보다 확연하게 눈에 띌 정도로 어두운 도료로 뒤덮여 있는 KF-21의 새로운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 제2호기의 동체는 시 제1호기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채로 칠해져 있으며 수직 꼬리날개 역시 검은색 바탕에 노란색 도색을 입힌 것이 특징인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6대의 시제기는 모두 다른 도색과 스텔스 도료를 적용해 각각의 상황에 따른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밝히면서 향후 블록 2로 개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텔스 성능을 대폭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이라는 폭탄 선언을 해 현재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얼마 전부터 심상치 않은 속도로 개발이 진척되고 있는 KF-21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한 중국 관영 매체들에선 다급히 해당 사실을 대서특필하며 KF-21의 성능과 자국산 전투기에 대한 정밀 비교 분석을 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역시 뻔뻔함에 있어선 둘째가라면 서러운 중국이었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매체들은 매우 재미있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었는데요. 결정적으로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제20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었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의 발언은 정말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아까울 정도의 역대급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먼저 시 제2호기까지 랜딩 기어를 접는데 성공해낸 우리의 기술력은 이제 본격적인 성능 시험에 돌입할 모든 준비가 끝마쳐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착륙과 저속 순항 성능은 이미 완벽한 검증이 끝난 것이며 이제부터는 마학 1.8에 달하는 최대 속력 비행 테스트와 최대 중량까지 무장을 탑재하는 시험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때문에 현재 국내를 포함한 수많은 외신 군사 관계자들과 중국과 같은 적성국에서까지 KF-21의 비행에 엄청난 관심을 쏟고 있는 것도 모두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최근 KF-21은 미국 에비에이션 위크 에이비에이션 위가 주관한 2022년 연례 시상식에서 방위산업 부분 수상의 영예를 안았을 정도로 놀라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로 65회 패를 맞은 해당 매체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국이 아무리 부정과 조롱을 한다 해도 KF-21의 미래 가치는 감히 중국이란 나라가 폄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KF-21은 절대 제20을 이길 수 없다는 식의 단정은 공중전의 승패를 전투기의 세대 구분으로 밖에 예측하지 못하는 어불성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게다가 국제적으로 KF-21은 4.5세대 전투기의 최종 완성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중국이 자랑하는 제20은 질적 주력기로서 뻥 스펙이 너무나 극심해 모의 공중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보도가 이미 수년 전부터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중국이 그토록 울부짖었던 전투기의 세대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해진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더군다나 애초에 4.5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의 결정적 차이는 스텔스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차이뿐입니다. 특히 현존하는 4.5세대 전투기는 초창기 4세대 전투기와는 완전히 다른 기종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스텔스 기술과 탐지 분야에서 엄청난 개량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덕분에 미국의 최첨단 5세대 전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5세대 전투기와는 그 경계가 상당히 희미해진 상황이죠. 게다가 KF-21은 이미 기본적인 자체 스텔스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 공대공 공대지 표적의 실별 탐지 추적을 담당하는 AESA 레이더와 함께 공대공 표적의 적외선 신호들 탐지 및 추적하는 IRST가 탑재되어 있어 스텔스기까지 포착이 가능한 압도적 성능의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공격 측면에서도 레이저 유도와 광학 유도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EOTGP 타겟팅 포드를 달 수 있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모든 레이더 장비가 모두 국산화에 성공한 독자 개발 장비이기 때문에 더욱 높은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덕에 KF-21은 아직 개발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블락이나 블락 세계랭형부터는 완벽한 5세대 스텔스기나
혹은 제한적인 6세대기의 성능을 낼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단지 세대 구분에 따라 중국산 J20에 비해 KF21이 일방적으로 뒤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오만방자한 평가인 것이죠. 심지어 뻥 스펙이 너무나 극심해 자체적인 모의 공중전조차 불가능하고 세계 군사 전문가마다 J20의 스펙을 서로 다르게 알고 있을 정도로 근본 자체가 없는 중국산 전투기와 모든 개발 상황과 스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KF21의 비교는 애초에 시작부터 맞지 않는 비교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J20의 바로 아래급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4.5세대 전투기 J10C와 KF21의 놀라운 성능 비교 평가가 나와 중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시계 외 교전이 보편화된 현대의 공중전에서는 얼마나 멀리 보고 얼마나 먼저 적을 타격할 수 있느냐로 승패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KF21은 레이더 반사 면적 1평방미터인 대상을 최소 160km 밖에서도 포착할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지니고 있죠. 심지어 실제 탐지 능력은 이보다 더 우수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단 우리 공군이 요구한 KF21의 성능 최소 조건은 RCS 1평방미터인 물체를 160km에서도 탐지하는 것인데요. 반면 J10C는 같은 조건에서 탐지 능력이 최대 130km로 KF21에 비해 무려 30km나 떨어지는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RCS 1평방미터라는 단서가 붙는다는 것인데요. J10C의 RCS는 1제곱미터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60km 밖에서도 KF21이 수월하게 포착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KF21은 외형적인 스텔스 설계로 인해 RCS 값이 앞서 평가된 것보다도 훨씬 더 낮다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RCS 1평방미터인 아로는 형성만으로도 달성이 가능하고 실제로는 RCS 0.1스퀘어미터에 해당하는 에로 수준의 접히 탐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락 3의 경우 RCS 0.01스퀘어미터가 목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현존하는 J10C의 기술력으론 100km 밖에서 절대 KF21을 탐지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J10C가 KF21을 탐지할 수 있는 거리는 고작 70에서 90km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거의 한국보다 1.7배 이상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이기도 해 압도적인 레이더 성능이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공중전에서 매우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현재 중국은 J10C가 KF21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4.5세대의 끝판왕급 기체라고 뻔뻔한 주장을 일삼고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J20은 이미 지난 2018년 인도의 4.5세대 전투기 인수 30MKI의 탐지 및 추적을 허용하면서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역대급 조롱과 함께 지금까지도 중국산 스텔스 성능에 대한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수 30MKI가 개발된 지 무려 20년도 넘은 전투기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압도적인 레이더 성능을 갖춘 KF21은 정말로 J20과 정면으로 붙어봐야 길고 짧음을 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탄탄한 자체 기술력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한국과 달리 중국은 기술 개발을 할 시간에 서방 측의 기술 인력 탈취와 해킹에 투자한 결과 놀라운 속도로 미국산 전투기들을 카피해낼 수 있게 되었지만 이는 오히려 현재 중국 전투기 제조 기술에 독이 됐다는 평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탄탄한 기본 기술조차 없이 그저 답안지만을 베끼는데 급급했던 중국의 사상 누각과도 같은 욕심이 결국 향후 모든 첨단 부품들을 개량해야 할 때 관련 기술의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군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된 스텔스기를 개발해 본 적이 없으니 아예 개량을 시도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역대급 혹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한국과 중국의 국방력은 질적인 차이가 더욱 극명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상황을 결코 모를 리 없는 중국이 현재 어떻게 해서든 한국의 방산 역량을 폄하하고 타국과의 방산 협력을 방해해 규모의 경제까지 이룩하려는 한국의 계획을 치열하게 저지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바로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향후 당연하게 발생할 KF21의 수많은 실패에 대해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오직 자주국방의 염원 하나만을 바라보고 우리 방산업계에 많은 힘을 실어줬을 때
중국조차도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국가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